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영수 앵커 휴가로 제가 며칠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전북에 폭우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정치권의 폭우 대응 논쟁도 계속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여당의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들에게 듣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 산불과 사드의 운용까지 제한하는 산불 이란을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사드를 둘러싼 한중 정부의 입장차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군산에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충청과 전북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도 충청과 전북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가 잦아들었지만 잠수교 등 주요 도로 통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한 여당 의원이 사진이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고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상방역 통화회의를 주재하고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19가 남측에 의해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입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제 수도권, 어제는 충북에 큰 피해를 줬던 폭우. 오늘은 지금 충청 또 전북이 걱정입니다. 네,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전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북과 충청 지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전북 군산시 문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는 지금 충남 어디에 있습니까? 네, 충남 공주시 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라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군산시 문화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에 아침 한때 성인 남성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잠시 빌리자면 이곳에는 과거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 이번에도 물이 차오를 때 삽시간에 물이 차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뒷정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젖은 집기들을 말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뒷정리가 끝났는데 일부 구간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군산시는 인력을 보내서 원상 복구에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군산 산단에 241mm, 군산 180mm, 익산 함라 168mm, 어청도 160mm 등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군산 산단에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제와 군산, 익산, 전주, 부안 등의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군선 때문에 군산 수성동 등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는 제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또 그리고 전읍과 임실, 무주, 진안, 완주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발령돼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기와 가스를 사전에 차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충청도도 내일까지 150mm 더 온다는 예보가 있다는데요. 양동훈 기자 지금 공주에 나가 있고요. 그 뒤에는 뭔가요? 네, 지금 제 뒤에 보면 축대에 무언가 덮어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축대 일부 붕괴가 일어나면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파란 천을 덮어놓은 겁니다.
어젯밤 이 축대 일부가 붕괴되면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아래에 있는 집을 덮쳤습니다. 다행히도 토사가 집 안까지 밀려 들어가거나 또는 집을 손상시키지는 않았고 벽에 막혔는데요. 추가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은 인근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공주에는 어제 저녁 시간당 4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왔고 오늘 오전에도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인 보령에는 오늘 아침 1시간에 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충남 홍성과 서천, 충북 음성 등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충남 북서부, 서해안 지역에 큰 비가 쏟아졌지만 점점 중심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북서부에 있는 아산과 예산, 태안, 당진, 서산, 홍성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지금 충청권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에 산사태 경보를, 충남 10개 시군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충청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는데요. 며칠간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곳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상황이 심각한 전북 그리고 충청이었습니다. 계속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나흘 동안 5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소양강 댐이 2년 만에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방류를 한다는 것은 댐에 가둬놓은 물이 더 이상 이제 가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이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댐들 또 한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원 기자. 네,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입니다. 네, 결국 소양강댐 수문을 개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의 바로 아래 지점입니다. 오늘 춘천은 날씨가 맑은데요.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린 비에 이 소양강댐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문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여는 건 재작년 여름 이후에 2년 만인데요. 잠시 뒤에 오후 3시서부터 일단 저 수문 뒷부분에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처음에는 초당 600톤 그리고 차츰 이 방류량을 늘려가면서 초당 2,5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소양강댐 29억 톤입니다. 담수량이 국내 최대인데요. 1973년 준공 이후에 역대 16번째 수문 개방입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서 소양강댐 수위는 189m 정도로 홍수기 제한 수위는 190.3m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이 소양강댐 상류 지역, 인제 양구 지역에 초당 1,800톤씩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단 아흘에 정도 방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그제부터 이 소양강댐 방류 계획이 잡혔다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한강 때문인데요. 이번에 서울에 비가 집중되면서 이 한강의 수위가 무척 올라갔죠. 이곳 소양강댐에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내리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의암댐이나 청평댐, 팔당댐들도 이 방류량을 늘려야 됩니다. 당연히 한강 수위도 올라가게 되겠죠. 당장 이 소양댐 바로 아래에 있는 춘천 의암호의 경우에 댐 수문을 열면 수위가 한 2.2m 정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이제 1시간 뒤에 오후 3시부터 수문이 개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강원도 날씨 맑은데요. 그동안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강원도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이 휴가철 그 야영객들의 고립 사태입니다. 네, 강원도 횡성 지역이죠.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 그제와 어제 이 산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0대 1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구조됐습니다. 사실 이 한밤중에 또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명 피해가 잦은 이유인데요. 산이 많은 강원도라서 이 산사태 취약지구 역시 2,000곳이 넘습니다. 특히 산 정상 대규모 감벌을 하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현장 취재진이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철 야영객 고립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월에서 오늘은 강릉에서 고립사고 보고되고 있고요. 실종사고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였죠. 이 강원도 원주에서 양봉장 벌통을 살피러 간 80대 남편과 70대 아내 이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렸는데요.
이 원주 삼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만큼 오늘 수색은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과 경기 지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잠수교는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지금 물이 좀 빠졌을 텐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물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곳은 수해가 핥히고 간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며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성덕리 마을로 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진 아스팔트를 따라서는 폭포수 같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고요. 아래쪽은 낭떠러지를 거의 방불케 하는데 저기 자세히 보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거의 양쪽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옆으로는 도로 통제선이 엿가락처럼 구부려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휘어져 있고요. 산 위에서부터 흐른 물은 마치 하나의 웅덩이를 만든 상태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일단 임시로 여러 가지 조처를 해둔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랫마을의 도로가 워낙 많이 무너지고 피해도 극심하다 보니 지금 이곳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저 면사무소 쪽과 그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방뚝이 무너져서 그 제방 옆에 있던 정자가 막 쓸려 내려가서 정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폭우가 가장 심했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평에는 모두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 강화면에는 폭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5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일단 양평구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내리길 반복하는 데다 피해 규모도 워낙 커서 좀처럼 속도는 붙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한데요. 개울가나 비탈, 공사장 등 위험한 지역은 최대한 피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잔해를 치워야 되는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자, 임 기자,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잠수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주변 공원을 덮은 흙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접근할 엄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한 비가 내리다가 그치는 등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해가 뜨고 있는데요. 잠수교 수위는 여전히 8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7.3m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겁니다. 어제 오전 9.7m까지 치솟은 것보단 낮아졌지만 이 다리가 완전히 잠기는 6.5m는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잠수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 1시 기준 팔당댐은 방류량을 늘려가며 1초에 12,7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팔당댐 상류인 북한강 의암 청평댐, 이 남한강 충주댐 등에서 물을 계속 방류하고 이 팔당댐도 덩달아 받은 물을 내려보내면서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잠수교와 함께 통행이 제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작대교 양방향은 어젯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노들로 여의상류, 한강대교 양방향도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수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도로 10여 곳은 교통 통제 중입니다. 당산나들목, 망원나들목, 개화신설나들목, 신자문나들목 등이 모두 양방향 통제 중이고요. 이 양재천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양방향도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노들로 여의상류 나들목 연결로는 도로 침수로 진입 램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하류 나들목 부근도 배수 불량으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전체 차량 이동 속도는 오후 1시 20분 기준 시속 17km대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어도 약해진 지반 상황으로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외출 전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상황 공식 집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인명피해 공식 집계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 결과 사망 11명, 실종 8명입니다. 오전 6시 집계와 똑같습니다. 다만 어젯밤 11시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급류에 떠내려간 70대 여성이 어제 공지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입니다. 실종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 8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벌통을 살피러 나간 노 부부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는 단순 구조자 2명을 제외하면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재민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서울이 614명, 경기 317명 등 1,200명입니다. 정전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일시 피해자 4,164명을 합치면 5,364명에 달합니다. 시설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침수는 3,755동으로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공벽 붕괴와 토사 유출은 각각 9건과 40건이고 농작물 침수 면적은 332헥타르의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가축은 4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산사태는 25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선로 침수는 17건 발생했고 남한 삼성 등 문화재 피해는 4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준근입니다. 네,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더 강한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소멸한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까지 더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미 많은 곳에 비가 오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주 강한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시점은 광복절 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를 내리고 있는 정체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를 뿌린 뒤 점차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륙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광복절 휴일에 북한 부근에서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고 여기에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이 폭우구름을 동반한 정체전선은 월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영향을 주겠고 화요일 오전에는 충청지방에도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걱정인데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까? 네, 다음 주 초반 예상되는 비는 이번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보다 폭우 지속 시간은 짧아지겠지만 이미 큰 비가 내린 뒤라 또다시 비가 내리면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폭우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되고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지대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대피하거나 또 물을 퍼내고 있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저희 YTN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화면들 사회일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일 걱정인 곳이 충청, 그다음에 지금 또 전북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젯밤부터 시작된 충북 지역 제보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주시만 하더라도 어젯밤 시간당 최고 50mm가량 폭우가 쏟아진 만큼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들어온 제보인데요. 충북 청주 흥덕구 북대동 쪽 주택가입니다. 빗물이 차량 전조등이 안 보일 정도로 들어차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된 상황인데 상가 앞에도 물이 가득 차가지고 비닐 재질로 보이는 물건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청주시 복대동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의 같은 동네 모습인데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침수 상황인데요. 여기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차면서 여기 있는 차량들을 모두 대피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450세대 규모로 전해졌는데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아파트 앞 도로나 인근 교외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동네에서 다음 영상 보시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주민들이 다 같이 손을 보태서 배수 작업을 도왔는데요.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다 퍼내서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북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피해 영상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특히 오늘 아침부터 전북 지역 이제 피해 영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북 군산의 오식도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영상인데요. 차량이 피신했다고 합니다. 여기 저지대에 이렇게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저지대에 있는 공장에 주차됐던 차량들은 위쪽에 있는 고지대 그 공장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피신시켜 둔 상태이고요. 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전북 군산에 있는 음파유원지 앞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검은 승용차가 저렇게 가운데 도로 가운데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문화동 쪽인데요. 문화동의 문화시장 골목 주택가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화까지 물이 차오른 곳도 있고 또 이제 계단으로는 이제 지하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빼고는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제보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동 서해초등학교 앞길에서도 거센 비에 이제 흙탕물이 고여서 찰랑거리는 이런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북은 청주가 피해가 많았고 전북은 지금 군산이 피해가 많은 상태고요. 아까 김인성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군산 산단 산업단지 피해가 큰 모습 봤는데 이 공장들도 피해가 크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 피해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수도권의 그 경기 광주 고속도로 쪽 CCTV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갓길까지 흙이 쏟아져서 굴착기가 퍼내고 있는데요. 막힌 토사 뒤로 이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 일어난 이제 토사 무너짐 사고인데요. 화성 광주 고속도로 소용인 나들목 봉담 방향 부근에서 이제 무너진 사고입니다. 1시간 반 정도는 완전히 운행이 중단이 됐었고 고속도로 운영사가 일단 1차선은 개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선은 지금도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침에는 출근길 도로 곳곳 파손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에 서울 노량진동에서 통근버스가 1m 크기로 도로가 파인 곳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비 피해로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버스에 승객 8명과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소방당국은 이제 집중호우로 아래에 있는 흙이 유실되면서 구멍이 생긴 걸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주택이 침수 위기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새벽 모습입니다. 5시쯤 영상인데요. 흙탕물이 콸콸 완전히 경사로가 계곡처럼 변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물이 고인 곳에는 침수 차량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보하신 시청자분은 이제 바닥에서 하수관이 굉장히 크게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불안해 하셨는데 일단 소방 신고는 하셨고 비가 수도권에는 잦아드는 상태여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는 방법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그리고 제보는 YTN이라는 채널로 저희 제보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하실 경우에는 02398-8282 혹은 8585로 해주시면 되고 세로보다는 가로로 촬영해 주시면 보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항상 주의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일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수도권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 명,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농담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사전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전 서울 동작구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면서 수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재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드는 비용이 피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현장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사진을 위해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와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신문기일을 오는 17일로 잡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법원에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앞서 주호영 위원장은 이 대표와 접촉 의사를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지방 모처에 현재 머물고 있어서 현재는 주호영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방 어딘지는 밝힐 수 없는 거죠? 네, 저희한테도 따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공개활동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좀처럼 추격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박용진 의원은 다시 한번 강훈식 의원에게 단일화 방식 논의를 제안했는데 강 의원은 일단 거절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는.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고 하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의원은 주말에 강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게 확인된 만큼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에서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2년 전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나 주거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내놨지만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2만 7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6%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에만 약 61% 정도인 약 20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사실 반지하 주택 침수 뉴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저지대에서 지하층 공간을 주거용으로 신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여전히 침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이번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의 주택도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또 당시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 2012년 이후에도 서울의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침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주거용으로 쓰이던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없애는 겁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방안도 그저 선언석 대책에만 그친다면 취약계층이 갈 곳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짝 대책보다는 반지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네, 준비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년 만에 고물가에 벌써 넉넉한 한가위는 힘들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성수품 비축 물량 방출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배추나 소고기, 명태 등 2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고 양파와 마늘의 수입 확대도 추진합니다.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발행됩니다. 1인당 한도를 기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높였고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성수품 가격이 1년 전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올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42조 원 규모의 명절 대출 보증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은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명절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개발과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이번 달 말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끝난 뒤에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기존에 알려진 3불 외에 1한도 약속했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3불 1한 뭐 이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처음 듣는 1한은 또 이제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고요. 좀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불 1한은 이제 세 가지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걸 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등에 대해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한이라는 거는 그 사드 문제를 한계를 둬서 더 발전을 못하게 한다. 결국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으로 보는 건데 이 1한 얘기를 쭉 찾아봤더니 2017년 중국 기사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환경평가나 이런 진행 과정에서 계속 늦춰져서 완전한 배치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한도 제한인데 그 얘기가 당시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중국 정부가 1한을 여기서 추가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기사를 쭉 제가 열람을 했는데 한국 기사보다 중국의 기사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보도 지침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몇백 개의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흐름이 이겁니다. 요번에 한중 회의를 했다. 이 외교장관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주제로 던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드 얘기를 합니다. 사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과거에 정부에서 했던 거를 이번 정부는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구간이 했던 것을 신간이 지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재밌는 얘기는 그래도 사드에 대한 문제는
양쪽 국가의 발전을 서로 가로막는, 둘을 묶는 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자는 건데 중간에 경고성 내용이 있습니다. 롯데 얘기가 나옵니다. 3년 만에 완전 철수하게 되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통해서 양국 관계, 특히 한중 수교 30년이 된 이 관계를 잘 발전시키자는 은유적인 경고죠. 그리고 요번 정부에 이걸 추가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문장을 아예 뽑아 봤는데 여기 문장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얘기 중에 중국이 여러 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산불 이란에 대한 선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말을 해서 약속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시 이제 바뀌죠.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을 중국이 계속 얘기했고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아직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타당한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앞문장인데 뒷문장에 가서는 그래도 양국 관계가 중요하니 협력해서 잘 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 이번에 외교부 이번에 내놓은 요번에 내놓은 말씀하신 거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기사들이라는 것도 이번 기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2017년 기사 얘기입니까? 옛날 기사 많이 없어지고 최근 기사만 제가 아침에 본 거에도 한 100개 이상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산불 이란을 얘기하기 전에 그전 시점의 기사들도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많이 말씀. 없어졌죠. 그건 2017년에 산불 이란이라는 기사가 거기에 하나 남아 있고요. 2017년에 기사가 한 건 있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많이 정리했을 테니까 그러고 최근 기사에 이걸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얼마 전에 그 양안 문제에서 대만 해협에 페로시 왔다 간 다음에 많은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세적인 모습으로 중국 국민들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중국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이 사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회의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국내 언론에 발표가 돼요. 즉 국내 분위기를 중시하는 언론 발표예요. 그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 뭐 황구시보라든가 뭐 영어 CTGN이나 이런 데로 발표를 하는데 주요 내기는 초점이 국내 우리 시진핑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 초점을 주기 위해서 요 산불 이란 얘기를 꼭 요번에 한 것처럼 비슷한 뉘앙스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을 풀어보면은 과거에 했던 거를 중국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중시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 국내적 메시지라고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이나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중국이 올해는 언론 관리라고 그러죠. 그것도 강하게 하고 또 민족주의적 요소를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핵심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로 3년임을 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양안 관계나 한국과 대만의 관계 혹은 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큰 이슈를 잡아야 돼요. 근데 페로시 이후로 아주 중국이 수세적인 모습으로 보이니까 계속 군사 활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나서 보여줄 건 뭐예요? 우리 청도에서 열린 이 회담을 통해서 앞에 기사들을 보면 청도의 역사적 의미를 얘기해요. 우리 수교할 때 거기 아주 중요한 창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보도가 나갈 때 중국인들이 듣기에는 요번에도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언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 안에는 이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앞으로 우리 꼭 잘해서 같이 발전하자는 얘기를 뒤에 붙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산불 이란 문제는 산불에 대해서는 그 우리 정부는 산불도 이게 뭐 약속을 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도 2017년에도라는 거고 이란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던 얘기다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은 2017년에도 이미 산불 이란이라는 것을 적어도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잘 활용해서 중국 국내 단결용으로 쓰는데 중국인과 협상을 하다 보면은 협상 후에 나중에 나눠져서 어떻게 발표할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어그리먼트 그 양해각서를 못 쓰면은 가서 이거를 발표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걸로 하겠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 구두 이야기가 되면은 말로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이 선언이란 말은 중국 공산당에서 좀 큰 말이에요. 공산당 앞에 선언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선시는 그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시적 입장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쪽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 쪽 입장은 약속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즉 과거에 우리가 약속하면 네가 나한테 졌다고 얘기를 하라고 항복 투항 문서를 받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 녹음이 안 되니까 대부분 투항 문서를 받아가요.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또 와서 이제 침략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번 문제 이거는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내용처럼 투시하면서 보여줌으로써 중국 국민들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그렇고 한국도 이걸 지킬 거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언어 표현이에요.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산불에 대한 그 그렇죠. 얘기를 이제 일한이라는 것은 그당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다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안 한 거고 지난 정부가 한 거죠. 근데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그 외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 그 2017년 기사 오늘 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이란 얘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뭐 물론 그쪽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당시에 그 협상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는다는 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양쪽에서 얘기하기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일단 오늘 입장 발표했죠. 예,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쪽 입장은 양쪽에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걸 했지. 여기서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게 최근에 한 것처럼 그런 거 한 일이 없다라는 내용에 사실 박진 장관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주권적, 자주 방위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기 글에 또 나오는 게 재밌어요. 중국 쪽에 서로 사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교부 말에. 그러면서 서로 신중하게 잘 관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이것이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게 외교부 중국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드에 대한 문제를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상의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양국의 발전에 여기는 발을 묶는 돌이라고 썼어요. 그게 되지 않게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실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건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언론이든 그 중국 정부건 2017년에 이미 자기들은 일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최근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의 묵비권 사용을 맹비난했는데 이번에 정작 신문에 들어가자 묵비권을 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거처인 트럼프 호텔을 나와 뉴욕주 검찰청으로 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엄지손가락만 치켜세웁니다. How do you feel, Mr. Trump? How do you feel?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부동산 자산가치를 줄이고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검찰 신문에 들어가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할 때 결백하다면 수정헌법 5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So there are 5 people taking the Fifth Amendment, like you see on the mob, right? You see the mob takes the Fifth. If you're innocent, why are you taking the Fifth Amendment? 언론에선 맨해튼 검찰이 같은 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의식해 위증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에 FBI의 기록물 불법 반출 수사, 거기에 검찰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받는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지층 결집에 역이용하고 있지만 2중 3중의 법망이 조여오고 있어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쿠바 연료 탱크 안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길이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쿠바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10일 마탄사스 안의 연료 저장소 화재가 통제됐다며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100km쯤 떨어진 마탄사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밤 연료 탱크 1개에 벼락이 내리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화재로 60대 소방관 1명이 숨졌고 14명의 소방관이 실종돼 이날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충청권의 비도 오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전북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매우 가장 강한 비구름은 주로 전북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전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전보다 비의 강도가 약해진 충청권은 호우경보에서 호우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점차 약화하면서 주말과 휴일 내륙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다시 북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쉴 틈 없이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매우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정치권의 폭우 대응 논쟁 그리고 여당의 내홍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